예, 법학개론 8주차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기본권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0조부터 해서 기본권에 관한 내용들을 기술하시겠지만 기본권 총론에 관한 내용들도 따로 목차를 편성해서 넣으시거나 아니면은 개별적인 기본권 기술하시면서 중간에 총론에 관한 내용들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기본권들이 있지만 특징이 있지만 기본권 총론에 관한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것이 기본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요. 큰 목차는 로마자 1번으로 해서 각 크기는 15포인트입니다. 글자체는 글꼴은 마음대로 정하셔도 되는데 일정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기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목차는 로마자 1번 로마자 1번 크기가 이제 13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포인트고 한 칸 띄어서 그 다음은 본문은 11포인트고 두 칸 띄어서 시작합니다. 기본권의 개념을 보시면요. 기본권의 사상적 기초에서요. 기본권은 크게 이제 시대별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근대적 국가질서와 공법질서, 그다음 고대의 자연권 사상, 중세의 자연권 사상, 그다음 근대 이래의 인권 사상의 발전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대적 법률 관계를 보시면요. 권리 의무 관계를 중심으로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 영역에서 이러한 권리 의무 관계를 중심으로 법률 관계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 방식이 공법에도 영향을 미쳐서 공법상 국민과 국가기관과의 권리 의무 관계도 법률 관계도 권리 의무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론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공법의 영역에서 근대적 법률 관계가 인정되기 전까지 국민은 단지 국가 권력에 복종할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전 근대 이전의 국가 질서 이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지배와 복종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은 국가에 단지 복종해야 되는 관계, 국가는 국민을 지배하는 관계, 이러한 관계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로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고대의 자연권 사상을 보시면요. 본격적인 근대적 공법 질서가 발전되기 이전에도 제한된 형태의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시민혁명을 바탕으로 한 근대적 의미의 공법질서, 권리의무 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도 제한된 형태로나마 국민의 권리가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폭군의 경우에 폭력으로 덕으로 다스리지 않고 폭력으로 국민을 다스리는 군주의 경우 국민이 이에 대해서 왕도 정치를 통해서 실현하기 위해 처벌할 수 있다.
라는 저항권 사상이 제한적이나마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제한된 형태로 인정되는 저항권은 현실적 의의가 매우 약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대의 자연권 사상에서는 현대 기본권의 철학적 기초가 되는 인간의 존엄, 자유와 평등에 대한 철학적 기초는 찾아볼 수 있겠으나 그러한 기본권들이 국민의 보편적 권리라는 형태로 발전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자연권 사상에서는 근대에서 인정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이라는 오늘날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념이 권리라는 이론으로서 체계적으로 발전되지는 못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 자연권 사상을 보시면요. 중세는 유럽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기독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를 바탕으로 한 자연권 사상이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평등사상은 자연권 사상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평등사상이 자연권 사상의 발전에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분계급의 권리보장으로 연결됨으로써 기본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세의 자연권 사상은 근대의 인권 사상과는 아직 거리가 있는 제한된 영향력만을 미쳤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평등사상은 자연권 사상에 발전하는 계기가 되긴 하였으나 제한된 영향만을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근대 이래 인권 사상의 발전을 보시면요. 종교개혁 또는 르네상스 또 합리주의 이론 이런 이론의 발전과 더불어 인권에 있어서 인권 개념이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기본권 이론도 더불어 발전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학자가 후고 그로티우스, 존 로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자들에 의해서
자연권 내지 인권의 의미가 정립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천부적 권리로서 하늘로부터 이어받은 천부 인권으로서 자유가 강조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본권의 사상적 기초, 전 근대적 국가질서와 공법질서로부터 근대 인권사상의 발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권이 기본권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가 하는 양상을 인권과 기본권이라는 별도의 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큰 목차 2가 인권과 기본권이고요. 가해 보시면 인권의 보편성이라고 나옵니다. 인권이라 하면 근대 이래의 자연권 사상, 지금 보셨던 근대 이래의 자연권 사상은요, 천부인권, 하늘로부터 태어나자마자 인정되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권이라는 천부인권 사상이라는 형태로 자연권 사상이 발전되게 됩니다. 근대 이래의 인권, 즉 자연권 사상은 천부인권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다. 대표적인 것이 자유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늘로부터 태어날 때 부여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에 우선하여 인정되며 국가 권력이 이를 마음대로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이해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으로서 갖는 고유한 권리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권을 모든 인간의 권리로 이해하고 따라서 어떠한 성격을 가지게 되냐면요. 차별성이 아닌 보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종과 종교에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그런 보편적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천부인권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헌법에 명문화되어 실정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인권이 국가의 헌법에 의하여 실정화되는 명문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헌법에 규정이 되었다고 해서 규정이 됨으로 인해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이러한 인권들은 헌법에 규정되기 이전부터 인정되는 천부 인권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권 보장의 체계로서의 헌법을 보시면요. 가치질서로서의 헌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헌법은 주관적인 공권으로서의 성격도 같지만 객관적인 가치 질서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헌법을 가치 질서로 단지 개인의 권리로서가 아니라 가치 질서로 이해하는 견해가 널리 수용되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헌법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천부 인권이기도 하지만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객관화하고 실증화한 것이 헌법에 있으며 이것을 법으로 규율하기 위해 즉 개인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 온 주관적 가치의 관념을 객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는 그동안 시대별로 인정되어 온 사회별로 인정되어 온 그런 상이한 주관적 가치관념을 공동체 내에 객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객관화된 가치는 오래된 역사와 경험 그리고 천부인권을 획득하기 위한 다시 보장받기 위한 투쟁 속에서 기본권 이론이 발전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본법의 가치 질서에 대한 이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헌법과는 이와 관련한 헌법을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 이해하는 대표적인 헌법과는 나중에 보시는 것처럼 통합론적 헌법관이 되겠습니다. 통합론적 헌법관이 헌법을 객관적 가치 질서를 이해해서 이론을 전개하는 대표적인 헌법관이 되겠습니다. 기본권은 헌법의 중심 가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헌법의 최고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헌법 10조에 나와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되겠습니다.
이 10조가 모든 기본권의 바탕이 되는 헌법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본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최고 이념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이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중심 과제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것이 기본권의 개념에 관한 사상적 기초, 시대별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근대일의 인권 사상이 실정화되는 과정, 그리고 기본권이 주관적 공권으로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 가치로서, 가치 질서로서 헌법에 투영되는 모습, 그리고 가장 중심되는 가치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권을 설명하고 이론을 전개하는 헌법관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결단주의적 헌법관, 세 번째가 헌법의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의 성격을 중시하는 통합론적 헌법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을 살펴보시면요.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의 기초와 기본권관에서요. 법실증주의라는 학파는요. 법학에 있어서 자연법적 요소를 배제하고 실정법만을 법학의 대상으로 삼는 학파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실증주의에 따르면 천부인권적 자연권, 즉 초실정법적 자연권보다는 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명문화된 실정법에 대한 해석을 중시하는 학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권은 법질서 내에서, 법의 규정 내에서 보장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기본권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만 그것을 국가가 보장해준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게오르크 옐리네크나 한스 케젠 같은 학자들이 법실증주의 학자가 되겠습니다. 옐리네크 같은 경우는요, 지위 이론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권을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갖는 지위로 이해하였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위에 따라서 기본권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살펴보면요. 능동적 지위, 에서 참정권이, 능동적 지위에서 참정권이 인정되었고요. 적극적 지위에서 청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극적 지위에서 자유권이,
수동적 지위에서 의무가 인정됩니다.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가 권력의 정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참정권이 됐고요. 국민의 적극적 지위, 국가에 대한 적극적 지위에서 무언가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파생되었습니다. 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국가가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자유권이 되겠고요.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수동적 지위에서 갖는 것이 국가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가 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이해에 따라 이해할 경우에 기본권은 국가로부터 국가가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 반사적으로 인정되는 반사적 이익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한스 케이젠 같은 경우는요, 기본권을 국민의 법질서에 대한 관계 이론을 가지고 정리하였습니다. 웨이네크가 지위 이론을 가지고 기본권을 설명했다면 한스 케이젠은 관계 이론을 가지고 기본권에 대한 설명을 이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법질서에 복종하는 수동적 관계, 웨이네크의 수동적 지위와 유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민이 법질서의 제정에 참여하는 능동적 관계. 웨이네크의 지위 이론에 따르면 참정권이 되겠습니다. 국민이 법질서로부터 자유로운 소극적 관계. 분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기본권이라는 것은 국가가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반사적으로 인정되는 반사적 이익이라고 보았고, 자유권을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칼 슈미트가 주장한 결단주의에 따르면요, 기본권을 국가로부터의 자유로운 영역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결단주의로는 정치적 영역과 법치국가적 영역으로 나누어서 헌법을 이해하였습니다. 결단주의 헌법관은 헌법을 정치적 구성 부분과 법치국가적 구성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하였습니다. 헌법에는 정치적인 부분이 있고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칼 슈미트가 되겠습니다.
국가와 사회를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는 국가와 사회의 이원론에 기초해서 기본권을 국가로부터의 자유로운 영역으로 이해했습니다. 기본권의 경우 진정한 기본권과 부진정한 기본권으로 나누어서 칼 슈미트는 자유권만을 진정한 기본권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론을 배분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유권은 국가 성립 이전부터 인정되는 무제한적인 권리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칼 슈미트의 경우 자유권을 진정한 기본권으로 이해하면서 자유권은 국가 성립 이전부터 인정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라고 자유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유권은 국가 성립 이전부터 인정되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인 방어권으로서의 자유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유권 이외의 기본권은 국가가 인정되는 경우에 법에 의해서 정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상대적으로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인 방어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절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 기본권으로 이해하였고 자유권 이외의 사회권적 기본권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고 법의 규정에 의해서 비로소 구체적인 형태가 갖추어지는 상대적 기본권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칼 슈민트는 기본권과 관련해서 제도 보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이 즉 기본권의 중심이 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국가 성립 이전에 초국가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임에 반해 제도 보장이라 함은 국가가 비로소 규정하는 경우에 헌법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상의 권리와 관련된 이론을
제도 보장 이론으로 따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이 법 규정에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인정되는 천부인권으로서 진정한 기본권으로 이해하고 있음에 반해 객관적인 제도들 같은 경우는 헌법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고 인정되는 그러한 성격을 지닌다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 보장은 이 제도를 성립시키고 없애는 것은 헌법에 의해서만 가능하지 법률에 의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의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제도를 법률에 의해서는 함부로 없앨 수 없는, 폐지할 수 없는 제도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의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제도를 법률로서는 개폐할 수 없고 헌법에 의해서만 폐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헌법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보장되는 모습, 이것을 제도 보장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헌법관이 루돌프 스멘트의 통합론적 헌법관이 되겠습니다. 통합론적 헌법관은 아까 보신 것처럼 헌법의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 온 주관적 가치관념들을 사회를 통합함에 있어서 이것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와 관련된 헌법관이 통합론적 헌법관이 되겠습니다. 개인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 온 주관적 가치관념을 객관화시키는 과정으로서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의 헌법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 통합론적 헌법관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루돌프 스멘트가 되겠습니다. 스멘트는 국가를 끊임없이 새롭게 형성되는 통합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고정되고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이한 주관적 가치를 객관적 질서로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새롭게 형성되는 그러한 과정을 국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본권은 국가 생활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침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기본권은 법률에 대한 해석의 원칙이 되며 모든 실정법 질서를 정당화시키는 정당성의 원천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본권의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게 되고 정치적 생활 공동체인 국가의 구성 요소로서 기본권이 정치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통합론적 헌법관의 학자로서 콘라드 헤세가 있습니다. 콘라드 헤세는 기본권의 이중성, 기본권의 양면성 이론을 전개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콘라드 헤세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이중성, 양면성 이론에 따르면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도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권의 양면성, 콘라드 헤세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양면성 이론, 이중성 이론에 따르면 기본권은 주관적 권리이기도 하면서 객관적 가치의 질서로서의 성격, 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양면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의 기본권은 주관적 가치관념을 객관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통합론적 헌법관의 학자로서 페터 헤벌레가 있습니다. 페터 헤벌레는 제도적 기본권 이론을 주장하였습니다. 페터 헤벌레가 말하는 제도적 기본권이라 함은 전통적 헌법 이론에서는 기본권을 제도와 대립하는, 제도로서의 국가에 대립하는 자연권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본권은 국가 이전에 인정되는 선국가적, 초국가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벌레의 견해에 따르면 기본권은 개인적 권리로서의 성격도 당연히 가지고 있지만 기본권은 성격뿐만 아니라 제도적 측면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기본권은 개인의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객관적 제도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와 제도의 밀접한 관련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헤벌레의 기본권 이론은 기본권은 제도를 통하여 구체화된다고 보았습니다. 제도가 기본권을 형성해 간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헤벌레의 기본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실증주의, 결단주의, 통합론적 헌법관의 기본권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비추어 본 기본권 이론의 타당성 해서요.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본권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법실증주의에서 옐리네크는 지위 이론을 주장했죠. 옐리네크는 기본권을 국가에 대한 방어권,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에 대한 국가가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인정되는 반사적 이익 정도로 이해하였습니다. 옐리네크는 지위이론에 입각해서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한스 켈제는 관계이론에 기초해서 기본권을 반사적 이익, 국가가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보장되는, 인정되는 반사적 이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경직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법실증주의의 특징이 되겠고요. 이에 비해 결단주의 학자인 칼 슈미트는 자유권을 전부 국가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인정받는 국가 성립과 관계없이 이전부터 인정되는 천부적이고 무제한적인 권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유권적 기본권 이해의 권리들은 헌법의 제도에 의해서 인정되는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는 제도 보장 이론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신 통합론적 헌법관에서는요. 기본권을 정치적 통일체인, 통합체인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권이 국가생활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침이 되고 입법과 행정, 사법을 구속하고 있으며 모든 실정법 질서를 정당화시켜주는 정당성의 원천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헌법관이 합법성에 기초해서 기본권을 이해했다면 통합론적 헌법관은 정당성을 기초해서 기본권을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본권관, 헌법관에서의 헌법관별 기본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본권 이론의 연역적 과정 등을, 발전 과정 등을 통해서 기본권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주주의와 기본권, 법치주의와 기본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주차 법학개론 8주차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